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노루왕의 의리.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하늘 땅이 열릴 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맣같이 말할 적에, 강아지의 뿔날 적에 숱하게 귀날 적에, 헛누더기 춤출 적에 부지깽이 날뛸 적에 한 임금님이 살았더랍니다. 이 임금님은 노루 사냥을 즐겨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산에 노루를 잡으러 갔습니다. 노루를 잡아도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마구 잡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신명나게 잡는지 한 번 사냥을 갔다 오면 노루를 산더미만큼 잡아왔습니다. 산더미만큼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러고도 남아서 노루고기가 대궐의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먹다 남은 노루고기가 사방 깔려서 파리가 꿰고 썩어나는 지경입니다. 이래 놓으니 죽어나는 것은 노루나라 노루들이죠. 산에 사는 노루들도 나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사람 나라 임금이야 재미삼아 노루를 잡지만 노루나라 노루들이야 어디 그런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죠. 게다가 노루 사냥을 나왔다 하면 한꺼번에 몇십 마리고 몇백 마리고 잡아가니 이러다가는 온 나라의 노루씨가 마르게 생겼거든요. 노루나라 노루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큰일이 나도 여간 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두어도 호랑이다 늑대다 해서 노루를 잡는 짐승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저 노루씨를 말리려 하니 낭패죠. 호랑이나 늑대 같은 산짐승은 그나마 딱 저희 먹을 만큼 한두 마리씩만 잡아간다지만 이 사람이란 짐승은 어찌 생겨 먹은 것이 먹든지 남든지 재미삼아 자꾸 잡아대니 기가 막히네요. 힘만 세다면야 까짓것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일 반이니 대판 싸움이라도 붙어본다지만 노루 형편에 감히 꿈을 꾸겠어요. 못 꾸지요. 생각다 못해 노루왕이 사람나라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우리 노루를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노루씨가 마르고 말 겁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무슨 수로 노루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 사냥을 그만둬 주십시오. 그래만 주시면 임금님 반찬거리로 한 달에 한 마리씩 노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나라 임금이 들어보니 그도 그럴듯하거든요. 노루씨를 말려버리면 사냥도 못하고 노루 고기도 못 먹을 것 아니에요. 그보다는 노루왕이 보내주는 노루를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란 말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마리 가지고는 입에 붙일 것도 없겠어요. 안 된다. 한 달에 한 마리로는 어림없다. 그러면 보름에 한 마리씩 보내드리지요. 그것도 안 돼. 열흘에 한 마리씩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적어. 할 수 없군요. 닷새마다 한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 그 대신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흥정을 하고 노루왕이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노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 나라 임금을 만나 이만저만한 약속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끼리 제비를 뽑아서 닷새마다 한 마리씩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 노루 백성들도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거든요. 어차피 사람과 싸워 못 이길 바에야 사냥을 당하는 것보다는 저희 손으로 한 마리씩 바치는 게 낫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닷새마다 한 번씩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 나라 임금도 사냥을 안 오더래요. 사냥을 안 오니까 전처럼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사는 일은 없어졌죠. 그런데 하루는 제비 뽑기를 하니까 한 암노루가 턱 뽑혔는데 이 암노루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죽는 건 원통하지 않으나 제 뱃속에 새끼가 들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새끼를 낳을 텐데 부디 새끼를 낳은 뒤에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아, 참 딱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제비는 뽑아놨지 암노루 사정은 딱하지. 이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노루를 보고 누가 이 암노루 대신에 죽으러 가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노루가 없었습니다. 나서면 죽을 판인데 어느 노루가 선뜻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루왕이 나섰습니다. 노루왕이 암노루 대신 죽으러 갔습니다. 사람 나라 임금이 턱 보니까 그날은 노루왕이 죽으러 왔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제비에 뽑혔느냐? 그게 아니라 새끼 벤 암노루가 뽑혔는데 그 암노루가 새끼를 낳고 죽도록 해달라고 빌기에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다른 노루를 보내지 왜 네가 왔느냐? 너는 왕이 아니냐? 왕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백성들 목숨을 지키는 게 왕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나라 임금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짐승나라 왕의 의리가 저렇거늘 하물며 사람나라 임금이 되어서 새끼 벤 짐승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마음을 아주 고쳐먹었습니다. 노루왕을 잘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노루를 절대 안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나라 노루들은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송장 치우고 부자 된 사람.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 충청도 어느 곳에 부잣집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권세 있는 양반인 데다가 농사도 한 천석이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주인 심부름으로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의 주인 양반의 친척 되는 이가 사는데 벼슬이 참판이나 돼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 집에 쌀을 두어 감아 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쌀을 두어 감아 짊어지고 서울에 가서 참판댁에 갖다 주니까 그 집에서 내려갈 때 노자나 하라고 돈성량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성량을 받고 보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때는 엄동설한인데 옷이라고 헛옷을 걸치고 벌벌 떨고 있을 식구들 생각하니 그 성량을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저작거리에 가서 식구들 옷을 샀습니다. 옷을 사고 나니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자면 한 며칠은 걸리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딱하게 됐습니다. 어느 집에고 가서 염치 불구하고 하룻밤 쉬어 가자고 해도 어디 한 군데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황혼에 과객을 내쫓는 법이 없었다지만 그것도 글깨나 있는 선비들 말이지 남의 집 종살이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괄시밖에 마련이었거든요. 날은 저물고 갈 곳은 없고 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번듯한 집이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사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쉬어갑시다. 하니까 천만 뜻밖에도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란 말이죠. 다른 식구는 없고 나이 지긋한 아낙이 혼자 있는데 들어가니까 더운 밥 짓고 술도 한 잔 곁들여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거든요. 무슨 청인지는 모르지만 거절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나 신세를 지고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했더니 건넌방으로 데려가서 윗목에 덮어놓은 거적을 탁 들추는데 거기 송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 선비가 죽어서 거적을 덮어놓았더란 말이에요. 그저께 저녁에 지나가던 선비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자다 말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가장과 다른 식구가 모두 몸을 피하고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비울 수 없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송장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데 듣고 보니 참 딱했습니다. 연병이라고 하면 돌림병이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이 집 식구들도 다 몸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무섭기는 하지만 신세를 지고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까짓것 사람 목숨이야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려 하고 기꺼이 송장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놓고 염을 해서 송장을 깨끗하게 닦고 거적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횃불을 피워들고 먼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잘 묻어줬습니다. 그렇게 밤새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날이 환하게 샜습니다. 주인 안하기 고맙다고 아침을 잘 차려주는 걸 먹고 나니 노자까지 듬뿍 주었습니다. 노자를 받아들고 지게를 지고 막 나서려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통을 하나 주면서 이것은 죽은 선비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아무래도 송장 친 사람이 가지는 게 옳겠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비단 보자기로 둘둘 말아 싼 것이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쉴 참에 궁금증이 나서 보자기를 끌러봤습니다. 통은 사방을 종이로 바르고 벌건 도장을 찍어놨는데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이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있어야죠. 바로 들고 보고 거꾸로 들고 보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선비 한 사람이 지나다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보, 이게 어디서 났어?
하고 묻거든요. 아, 나도 얼떨결에 얻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충청감사가 임금님한테 보내는 편지통이요. 아,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일이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 선비가 임금님한테 가는 편지를 들고 가다가 변을 당했나 본데 그걸 이 사람이 가지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에라, 이왕에 이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손으로 임금님께 편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도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편지통을 내보이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까지 불려갔습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이런 중한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다고했습니다. 서울 사는 참판댁에 심부름 왔다가 노자를 다 쓰고 내려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송장을 치게 됐었고 송장된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을 얻었는데 뒤늦게 중한 편지인 줄 알고 가져왔노라. 이렇게 말이에요. 임금님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내가 큰일을 했구나. 듣고 보니 내 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인데 그 재산을 내가 좀 나눠 가져도 되겠구나.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의관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주면서 이것은 내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이 옷을 입고 관을 쓰되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이러거든요. 임금의 명인이 어길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도포를 입고 관을 쓰고 지게를 지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꼴을 해가지고 집에 가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이놈이 서울 가더니 미쳐서 왔구나. 종놈 주제에 감히 도포를 입고 관을 써. 하고 야단을 하면서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관을 벗겨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볼기를 쳤습니다. 그래 실컷 얻어맞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이 주인의 친척되는 참판을 불러서 명을 내리기를 경은 지체 없이 친척되는 충청도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 집종 아무개가 아직 내가 준 의관을 잘 입고 쓰고 있는지 알아보라. 만약에 그 의관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중벌을 면키 어려우리라. 이랬거든요. 참판이 부랴부랴 충청도로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척되는 부자가 일을 내놨습니다. 도포고 관이고 발기발기 찢어놨거든요. 임금이 내린 물건을 그 꼴로 만들어놨으니 모가지가 10개인들 살아나겠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큰일을 저질렀네. 이 일이 상감께 알려지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주인이 내막을 들어보니 이거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수 없네. 그 종놈을 잘 구슬려서 이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아예 그놈 종문서를 태우고 땅마직이나 조이 나눠주는 게 상책일세.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면야 그러고 말고요. 이래서 종문서를 태우고 천석 농사 중에 500석을 뚝 떼어주니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임금님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꾸민 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어느 곳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박서방이고 하나는 이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성질이 딴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평생 제 것 하나라도 남을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에서 누가 연장이라도 빌리러 오면 아, 사섰어. 이러고 안 빌려주고 스님이 동량을 와도 아, 딴 데 가봐. 이러고 안 주었습니다. 보리쌀 한 줌도 남을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박서방네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까 아예 발길을 뚝 끊는 거죠. 그런데 이서방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든 남을 곧잘 주었습니다. 누가 양식이라도 끌어오면 저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쌀떡 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주고 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입은 옷도 벗어서 주고 스님이 동량을 오면 곡식을 있는 대로 퍼내주고도 더운 밥 한 끼씩 꼭 대접을 해서 보내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서방네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거지든 과객이든 가기만 하면 대접을 잘해주니까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죠.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박서방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녁 잘 먹고 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자다가 보니 저승사자 셋이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그러더래요. 따라갔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 동안 가니까 저승이었습니다. 저승에서 제일 큰 집이 염라대왕 사는 대궐인데 거기에 턱 들어가서 염라대왕 앞에 꿇어앉으니까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이러거든요. 자다가 저승사자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더래요. 너희는 이를 어찌 이따위로 하느냐? 이 사람은 30년 뒤에나 올 사람인데 어쩌자고 잡아왔느냐? 어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저승사자를 따라 대궐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자네를 데려와서 미안하이. 그런데 이승으로 나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한다네. 노자고 모시고 이승에서 올 때 한 푼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합니까? 그것은 걱정 말게. 저승에도 자네 곳간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돈을 좀 쓰면 될 것이야. 저승에도 제 국간이 있다고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따라오게.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곳간이 즐비하더래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자기 곳간에 가보니 이건 뭐 손바닥만 한 것이 다 찌그러져 가는 곳이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달랑집 한 단뿐이었습니다. 제 국간은 왜 이 모양이랍니까? 쳇,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인색했던 모양이로군. 저승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을 준 것이 그대로 쌓인다네. 자네는 평생 집 한 단밖에 남을 준 것이 없나 보군. 가만 생각해보니 언젠가 이웃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기에 아, 만들었어. 하면서 집 한 단 던져준 일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남한테 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곳간이 그 모양이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적선 좀 하고 살걸. 뒤늦게 뉘우쳤지만 소용이 있나요? 노자를 구해야 이승으로 돌아갈 터인데 저승 곳간에는 찬바람만 휘밍 도니 어떻게 해요? 노자가 한 푼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남의 곳간에 있는 돈을 좀 빌려 쓰는 수밖에. 마침 자네 이웃에 사는 이 서방네 곳간에는 돈이 많으니 그걸 좀 빌려 쓰게나. 저승사자를 따라 이 서방네 곳간에 가보니 참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았습니다. 곳간도 으리으리하게 큰데 그 안에 돈이고 양식이고 옷이고 자잘한 물건이고 잔뜩 쌓였습니다. 그게 죄다 남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나 많더래요. 박서방은 이승에서 부자로 살아도 저승 곳간은 텅텅 비었고 이서방은 이승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승 곳간은 꽉 찬 거죠. 그래서 이서방네 곳간에서 돈 300냥을 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빌린 돈으로 노자해서 무사히 이승으로 왔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병풍을 둘러치고 식구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병풍 뒤에 자기가 턱 누워 있겠죠.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기절초풍을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돈 300양을 받게나. 이게 웬 돈인가? 글쎄 더 묻지 말고 받아두게.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 안 받으려는 걸 부득부득 맡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박서방이 아주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밖에요. 저승 곳간을 채우려면 적선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적선을 해서 죽을 때가 돼서는 저승 곳간을 어지간히 채웠습니다. 이서방도 박서방한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저승 곳간을 더 키웠죠. 그렇게 해서 둘 다 잘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잘 살았답니다. 원님과 이방. 옛날 어떤 고을에 원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원님이 참 안 할 말로 쥐뿔도 모르는 숙맥이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 콩보리도 못 가리는 숙맥이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 정승판서한테 돈이나 바리바리 갖다 바치고 얼렁뚱땅 벼슬 꿰차는 그런 일이 말이에요. 이 원님도 대충 그렇게 벼슬자리 하나 얻어서 행세하고 있는 판인데 그 이웃 고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그렇게 모자라는 원님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걔도 소도 끼리끼리 어울리더라고 둘이 죽이 잘 맞아서 허물없는 친구로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서로 오가는데 하루는 둘이 술판을 버려놓고 벙커니 잣거니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고 하니 어제는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벤 노루를 잡았다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누먼 노루가 알을 낳지 무슨 새끼를 낳아? 누가 정신이 나갔다는 게야.
토끼라면 또 몰라도 노루야 본래 새끼를 낳지. 그거 참 우길 걸 우겨야지. 노루는 알을 낳는다니까. 하면서 노루가 알을 낳네 새끼를 낳네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둘이서 암만 내가 올래 내가 그르네 싸워봐도 결판이 안 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이방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 하고 이방을 턱 불렀습니다. 이방이 달려와서 말을 들어보니 이것 참 기가 막히다 못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알기야 미리 알았죠. 저희 사또나 이웃 고을 사또나 어지간한 숙맥인 줄은 미리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모자랄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명생 목민관이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의논한다는 게 노루가 알을 낳네 새끼를 낳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방 처지가 참 딱하게 됐습니다. 노루가 알을 낳는다고 우기는 사또가 다름 아닌 제가 모시는 사또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옳고 그르고를 접어두고 친구 앞에서 망신 줬다고 잡아족치면 그냥 당해야지 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노루가 알을 낳는다 하자니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건 차마 못할 말이고 이래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한참 동안 끙끙 앓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분 사또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했습니다. 이놈아. 새끼를 낳으면 낳고 알을 까면 까는 게지 둘 다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렇습니다. 야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지만은 깊은 산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지요. 이왕에 물은 말이 엉터리인지라 대답이 얼토당토 않다고 죄될 건 없죠. 그건 또 왜 그런가? 야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잦지 않습니까? 알을 품고 있다가는 빼앗기기 십상이지요. 그러니 새끼를 낳아서 얼른 데려가는 게 상책이라 그렇습니다. 깊은 산에야 사람 발길이 뜸하니 알을 낳아 오래 품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이로군. 그러면 우리 둘 다 비장파장이렸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뭐 뒤탈이 있을 리 있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둘이서 또 술판을 벌여놓고 벙커니 잣거니 하다가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니 어제 마을에 나가봤더니 수수나무에 수수가 많이도 열렸더군. 이 사람이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누먼. 수수가 무슨 나무에 열려? 뿌리에 열리지. 거 참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고. 수수는 나무에 열리는 게야. 뿌리에 열린데도 그러네. 하며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또 이방을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이방이 달려와 들어보니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사모승 관장들이 모여 앉아 한다는 말이 수수가 나무에 열림내 뿌리에 열림내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만 까딱 말을 잘못해서 상관 심사가 틀어지는 날에는 곤장깨나 조이 맞을 판국이니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두 분 사또 말씀이 다 옳습니다. 수수는 나무에도 열리고 뿌리에도 열리지요. 이놈아. 나무면 나무고 뿌리면 뿌리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 파란 수수는 배짱이 좋아서 나무 위에 여발한 듯이 열리지만 빨간 수수는 부끄럼을 많이 타서 땅속에 숨지요. 이렇게 둘러대니 둘 다 불만이 있을 리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둘 다 어련히 알아서 하는 말일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탈을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둘이서 술판을 벌여놓고 벙커니 잣거니 하다가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면 오는 추석날에는 서울서 조카가 세배를 하러 올 걸세. 이 사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그려. 세배를 무슨 추석에 해? 단호해야지. 어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한식날이라면 또 몰라도 단호에 세배한다는 말은 내 머리에 터럭나고는 못 들어봤네. 누가 할 소리? 추석에 세배한다는 말은 내 눈 떨어지고 처음 듣는구먼. 하며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암만 오르네 그르네 티격태격해도 결판이 안 나니까 또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이 달려와 말을 들어보니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둘러대려고 해도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세배를 추석에 하느니 단호에 하느니 하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 무슨 수로 둘 다 옳다고 하겠어요. 그래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섰다가 하도 갖잖아서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아, 이놈 보게. 관장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웃었겠다. 이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라더냐? 이방이 정신이 번쩍 들어 얼렁뚱땅 둘러댄다는 것이 두 분 사또 말씀을 듣다 보니 지난 겨울에 새 살 먹은 손주 녀석한테 세배 받은 일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원님은 응, 그놈이 그래도 추석 셀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하고 또 한 원님은 응, 그놈이 그래도 단오날 세배하는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하더라네요. 먼지 건달. 옛날에 건달이 하나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건달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뿐이었습니다. 돈 없이 다니면서 얻어먹자면 배짱이 좀 두둑해야죠. 아무한테나 괄시 받고도 주눅 안 들고 살려면 넉살은 좀 좋아야 할까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주막을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 함지 있었습니다. 침이 절로 넘어가지만은 돈 한 푼 없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겠고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습니다. 여보 주모, 나 좀 보. 예, 갑니다. 무얼 드릴까요? 내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구려. 그 은혜 있지 않으리다. 이쯤 사정했으니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숟갈 주면 좀 어때요? 이경을 칠 놈의 주모가 낯빛을 획 바꾸면서 욕을 해대지 뭐예요. 이런 실업의 아들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을 요량을 해? 달고 다른 먼지 건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삽작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뒤란에서 꿀꿀꿀꿀 하고 돼지가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삽작 밖으로 헐헐 나갔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뒤란으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몰았습니다.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그냥 두부함지에 코를 쳐박고 그걸 다 해치우는 거예요.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이거 참 난리가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거든요. 우라통이 터져서 먼지 건달에게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오. 그러니 먼지 건달이 난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하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아, 그 더러운 걸 먹긴 왜 먹어?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요? 이러더랍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민단 말이에요. 아무리 빌어먹는 행색이라 해도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 밥상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달랑 물 한 그릇, 소금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달게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찜찜한 거죠.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어르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 키우는 자식 같더란 말이죠. 아이, 그 참 복스럽게 생긴 아기구먼요. 손자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5대 독자지요. 먼지 건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얼얼얼 까꿍까꿍 어르는 체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넓적다리를 한번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뭘 어쩌겠나요.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러치듯이 울어댔습니다. 이래 놓으니 정작 까무러치는 건 이 집 어른들이지 뭐예요. 안팎에서 와그르르 쏟아져 나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부잣집 5대 독자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 까무러치듯이 우니까 난리가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지 뭐예요. 먼지 건달이 그 꼴을 보고 있다가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니 뭐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해야죠.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까 좀 뜸을 들이다가 받게 되고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을 한 숟갈만 짜 들여보내시오. 하니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왔습니다. 그걸 떠먹였습니다. 아, 아기 넓적다리 한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안 가죠. 젖 한 숟갈 떠먹이니 뚝 그쳤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거 뭐 용한 의원을 만나 아기 목숨 살렸다고 대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 나왔습니다. 잘 먹었죠. 밥알 몇 개 남겨뒀다가 동글동글하게 환약처럼 만들어서 머리맡에 뒀다가 자고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랐을 것 아니겠어요.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내 귀한 약을 드리리다.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경풍이 생기거든 이 환약을 젖에 개어 먹이시오. 그럼 나을 거요. 하니까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돈깨나 후이 집어주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